자, 이제 이어서 우리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 한도를 좀 한번 보는데요. 일단 이제 요 한도 부분이 왜 이제 생겨나는지에 대한 원리 설명만 좀 잠깐 좀 드리고 보여드릴게요. 자, 요 그림을 좀 잠깐만 보시면 개공하고 보증기관하고 이제 계약을 해요. 그 보증기관 세 군데가 어디였죠? 개공의 보증기관 세 군데, 우리 전 시간에 배우신 거. 보험, 공제, 공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증계약을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손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기 의뢰인은 이제 손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의뢰인 즉 손님한테 뭐가 이제 생겼냐면 뭐죠? 이렇게 피해가 생긴 거예요. 이제 손해가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손해가 얼마가 생겼냐면 한 3억 정도 생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정. 그런데 이 개공하고 보증기관은 예컨대 개인 같으면 얼마짜리 보험을 들어도 되는 거죠? 2억짜리 보험을 들어도 되잖아요. 개인이라서 2억짜리를 이제 들었다고 가정하고, 근데 손해는 얼마가 생기고 3억. 자, 그러면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개공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보증기관한테도 청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개공한테는 얼마를 달라고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봐요. 1억만? 내가 사고 난 거는 3억이잖아요. 그럼 얼마를 달라고 하겠나? 여러분이 그냥 내가 내 입장이 손해본 의뢰인이라고 생각해 봐요. 얼마? 3억 다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이거를 전손해라고 얘기해요. 전손해. 전손해. 전손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손해. 여기서 이제 전이라고 하는 건 all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all. 모든 손해를 다 청구한다. 이 얘기고. 그런데 자, 이 개공의 입장에서야 이 손님이 청구를 했는데 돈이 실제로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능력이 안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BJ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어려운 말은 아니고, 여러분 BJR이 무슨 말일까요? BJR. 우리 저 친구 BJR이 무슨 말이야? 배째라랍니다. 배째라. 예. 배째라. 영어로 이제 BJR이라고 해요. 그러면 만약에 개공이 BJR을 주장하면 실제로 돈도 없어요. 실제 돈도 없고 무자력이에요. 그럼 얘는 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없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안전하게 담보하기 위해서 법이 개입을 해서, 야, 너 있지, 업무 개시 전에 이 업무 보증을 설정을 하라고 만드는 이유가 얘가 BJR을 주장할 수 있거나 무자력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증을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거거든요.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청구해야 되는데 얼마를 달라고 해야 돼? 내가 손해는 3억인데 얼마 달라고 해야 돼? 아니지. 3억을 달라고 할 수가 없지. 요렇게 계약을 2억밖에 안 돼 있다니까요. 예. 그럼 얼마를 달라고 해야 돼? 2억을. 왜 2억을 달라고 해야 돼? 2억밖에 설정을 안 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설정 범위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어떤 구도를 이제 이해하셨으면 이제 표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자, 우리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의뢰인이 보증기관에게 청구할 때는 아까 어떤 범위 안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설정 범위. 네, 설정 범위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의뢰인이 개공이나 이제 고용인이 또 잘못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의뢰인이 고용인한테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무슨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요? 전손해. 여기서 전손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손해, 모든 손해를 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밑에 거 장점 뭐예요? 요 밑에의 경우의 장점. 모든 청구를 다 할 수 있다는 게 장점. 단점은 뭐예요? 그렇지, 정답이에요. 못 받을 가능성도 있고, 얘가 BJR을 주장하면 현실적으로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 이게 무자력이거나 이러면 진짜 못 받는단 말이에요. 위에서의 장점은 뭐예요? 위에 거.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 단점은 뭐예요? 예, 이거는 설정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갖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개공이 되어질 수 있고 또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소비자로서 중개사무소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중개사무소를 이용할 때 어떤 사무소가 안전한 사무소일까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개공이 이거를 많이 들어놓은 사무소가 안전한 거죠.
그럼 아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개인인 개공은 얼마 이상? 2억. 근데 2억 원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인도 5억, 10억 이렇게 해도 되나요? 해도 되죠. 그래서 일부러 이 개인인 개공들만 한 7억 정도 가입을 해놓고 그래봐야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예, 뭐 올라가봐야 한 뭐 돈 10만 원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그 정도로 성의를 보일 때에는 뭔가 영업적인 측면도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개인인 개공인데 7억의 보험을 들어놓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광고하시겠어? 응? 그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7억짜리 스티커를 달라고 해요. 그럼 실제로 줘요, 보험회사에서. 여긴 7억짜리 책임보험 가입 없어요. 스티커 만들어준다고. 그거를 이제 출입구 창문에다 딱 붙여놓지 뭐. 여기 7억 원 가입 없어. 그런 사무실이 안전한 사무소예요. 그러니까 막 인테리어 잘 해놓은 사무소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해놓은 데가 안전하고. 더 안전한 데는 뭐가 더 안전하냐면 이거 해놓은 데가 더 안전하지. 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해놓은 사무실이 더 안전하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야. 뭔 돈이 있는 사람이야? 현금이 있다는 거지. 그만큼 현금이 남아 도니까 공탁을 했겠죠. 그죠? 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비고를 좀 잠깐 보면 공탁은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맡겨놓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맡겨놓은 현금을 개공이 폐업하면 뭐 하고 싶어요? 뭐 회수 찾고 싶으잖아. 내가 다른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오늘 폐업하고 오늘 찾아버리면 안 되죠. 왜냐면 사고가 내일 터질 수 있잖아. 그래서 3년간 회수가 안 돼요. 3년간. 네. 그래서 폐업 또는 사망일로부터 3년간은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3년은 무슨 기능을 하냐면 시호의 기능을 하게 돼요. 시호. 시호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3년 동안 만약에 공탁금으로 못 받으면 본인이나 상속인들이 이거를 뭐 하겠어요? 찾을 거 아니에요. 회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탁금으로는 더 이상 못 받는다. 예. 그러면 이제 개공 아직 폐업하고 살아있는 상태면 개공을 상대로 청구하는 거는 우리 이제 민법상으로 보면 10년의 어떤 시효를 갖고 있지만 요 공탁금의 시효는 3년밖에 안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3년 동안 회수를 못하게 하는 어떤 취지는, 입법 취지는 개공을 위해서 아니면 의뢰인을 위해서 만든 제도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 오른쪽 보조단에 요 얘기 좀 잠깐만 드려볼게요. 우리 손해배상 책임 관련해서 개공은 과실이 있으면 책임지는 소위 과실책임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있어 그러면 책임져야 되는데 이 과실책임이라고 할 때 고의는 그러면 책임 없냐 이 뜻이 아니고 고의 과실 모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의는 당연히 여기 과실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개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과실 책임을 질 때가 있어요. 여기도 무과실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무과실 책임은 개공을 기준으로 개공이 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의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는 거니까 굉장히 개공한테는 불리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책임을 왜 지냐?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첫째는 사무소를 빌려주면 안 돼요. 사무소. 자, 개공이 절대로 빌려주지 말아야 할 거 3개. 자격증. 아까 자격증은 교란행위라 그랬잖아요. 또 등록증도 교란행위. 그 다음에 요거 사무소. 그러면 자, 자격증 빌려줬다가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격 취소. 등록증 빌려줬다가 걸리면 등록 취소. 사무소 빌려줬다가 문제 생기면 폐업은 아니고 영업정지 아니고 책임을 져야지. 돈문으로 물어주는 거야. 사무소 빌려주면 그것 때문에 어떤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네가 지라는 거야. 네가 사무소 쓸데없이 빌려줬으니까.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생각해봐요. 그 중개사무소에 있는 사람을 믿는 거예요? 중개사무소라고 하는 외형을 믿는 거예요. 외형을 믿는 거거든. 엄밀히 따지면. 왜?
그 중개사무소를 아무나 오픈을 못 하잖아요. 개업을 못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시험도 보고 시험도 합격하셔서 자격도 있어야 되고 또 등록도 해야 되고 보증도 설정하고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복잡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사무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사람들은 그 외형을 신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무소를 빌려준 거 때문에 만약에 손해가 생겼다면 그 책임을 져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고용인에게 고의과실이 있어도 책임을 져야 돼. 이 개공을 기준으로 따지면. 그래서 요거는 고용인에게 만약에 고의과실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 개공은 무과실 책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식당의 주인은 대개 어디에 있죠? 식당의 주인 카운터에서 뭐 하죠? 돈 받죠. 돈 받지. 그때 종업원들은 뭐예요? 홀 종업원, 주방 말고 서빙하죠. 근데 그 서빙하는 종업원이 뭐 실수해서 뭐 음식을 손님한테 이렇게 뭐 만약에 이렇게 했다 이거 쳐봐요. 근데 그게 뭐 펄펄 끓는 뚝배기 같은 뭐 뚝배기 설렁탕이에요. 그래가지고 손님이 화상을 입었어요. 그럼 상당한 피해가 생기죠. 누가 배상을 해줘야 돼? 주인은 돈만 받고 있었는데. 주인은 돈만 받고 있었어요. 카운터에서. 근데 왜 주인이 물어줘야 된다고 여러분 답변하셨냐고. 그게 바로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주인은 잘못 없어도 누가 잘못을 했으니까. 그 고용인이, 종업원이. 그러니까 주인은 무과실 책임을 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당 주인이 개공이라고 비유하면 종업원들이 고용인이 잘못하면 그건 개공이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우리 그러면 개공은 세 가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일단 개공 본인의 과실 책임. 그리고 사무소 빌려주면 무과실.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었으면 역시 무과실. 이런 책임들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요것만 한번 좀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거는 크게 억울할 거 있어요, 없어요? 크게 억울할 게 없지. 뭐 내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책임지는 거니까. 이건 어때요? 억울해요? 이것도 억울할 게 없지. 왜 억울할 게 없어요? 이거는 자기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잖아요. 사무소 빌려주지 말아야 되는 거는 당연히 알잖아. 그리고 빌려줄 때 그냥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뭔가 대가를 받고 빌려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억울할 거 없어요. 이거는 좀 억울하죠. 그렇죠? 이건 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좀 억울하다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럴 때 구상권이라는 거를 인정해요. 자, 구상권은 무슨 말이냐면 되찾아온다 이 뜻이에요. 되찾아온다. 그러니까 물론 나한테도 책임은 있어. 어느 정도 책임은 있지만 뭐 100%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야. 나도 주인으로서 뭐 우리 고용주로서 책임은 있는데 그렇다고 내가 직접적으로 잘못하지 않은 거를 내가 전부 배상하는 건 난 좀 억울하니까 이렇게 너한테 찾을 거야. 일정 부분을. 그걸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한다? 구상권이라고 한다. 이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 테마 24에 중개보수. 여기는 별표를 2개 잡을게요. 아주 중요한 테마이고요. 이번에 36회 본시험에서 여기서 2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되게 중요한 그런 주제이고요. 사실 그 개공이 중개업을 하는 궁극의 이유는 뭐예요? 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돈을 잘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뭐랄까요, 기준, 원칙, 이걸 좀 한번 배워볼 건데, 일단 여기 등자가 하나 붙었잖아요. 등자. 등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받는 게 보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도 받아? 실비. 자, 그럼 우리는 2개 받을 거예요. 뭐하고?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을 거예요. 중개보수와 실비를 받을 건데, 그럼 중개보수는 누구한테 받을 거냐? 쌍방한테 받을 거예요. 자, 만약 우리가 매매를 알선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매매. 그러면 쌍방은 누구랑 누구를 말하는 거야? 매도와 매수. 임대차 알선했어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에게 받을 거 맞죠? 그래서 쌍방에게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 원칙이라는 말을 왜 붙였냐면 항상 언제나 쌍방에게서 수수할 수 있다. OX. 그건 X야. 예를 들자면 공동중개 같은 것도 있잖아요.
혼자 중개하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 쌍방소수. 그리고 중개보수의 범위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요건 이제 시행규칙이라고 하는데 요 범위 안에서 협의, 그러니까 협의해서 받는 거예요. 강제해서 받는 게 아니라. 자, 질문. 협의는 누구랑 누가 해요? 줄 사람과 받을 사람. 그럼 줄 사람은 누구? 받을 사람은 누구? 줄 사람은 의뢰인, 받을 사람은 개공. 그래서 의뢰인과 개공이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게 기본 원칙이고, 자, 실비는 이게 뭐의 약자냐면 실제 지출한 비용이에요. 자, 다시 한번. 실비가 뭐라고요? 실제 지출한 비용을 말해요. 그러면 권리관계 확인 비용 밑줄 하셔서 위로 빼볼게요. 권리관계 확인 비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사 비용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조사 비용. 자, 그러면 서울 개공이 부산에 있는 토지를 중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서울 개공이 부산에 있는 토지 중개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한번 가봐야지. 한 번이든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비 누가 내요? 아, 왜 개공이 내? 그거 개공 때문에 하는 거 아닌데. 의뢰인이 내야지. 근데 어떤 의뢰인이 낼 거냐 이거야. 어떤 의뢰인? 매도할 사람 아니면 매수할 사람? 누가 내야 될까요? 자, 물건을 팔아달라고 의뢰만 한 단계고 조사할 거잖아요. 근데 조사하는 단계는 팔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수인이 낸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매수는 아직 없어요. 안 팔렸잖아요. 그러면 물건의 조사 비용은 누가 낼 수밖에 없어? 매도인이. 이거를 매도를 이전 의뢰인이라고 칭하고요. 이전 의뢰인이라고 칭하고 여기다 채색 별표 해마다 나오는 거. 예. 그러니까 이전은 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매도. 조사 비용은 아직 안 팔린 단계를 얘기하는 거잖아. 팔리지 않은 단계니까 당연히 매도가 내야지. 이거는 당연히. 그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이거 배우셨는데 반환 채무 이행 보장 비용이라는 게 뭐였냐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개업 공인중개사를 비롯해서 예치 명의자의 이름으로 예치를 해놨다가 나중에 거래가 다 끝나면 완료가 되면 그 돈을 우리 매도든 매수 쪽이든 돌려주는 뭐 이런 제도를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라고 하고 에스크로우라고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누구 조차고 하는 거냐면 매수인 조차고 하는 거예요. 이 제도 자체가. 매수를 뭐라 그래요? 취득 의뢰인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별표 한번 잡으시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보수는 원칙상방, 원칙상방. 실비는 두 개가 있는데 권리관계 확인 비용은 누가 부담? 이전 의뢰인 부담. 그 다음에 반환채무 이행 보장 비용은 예치했다가 뭐 돌려주고 하는 것이 취득 의뢰인 조차고 하는 거니까 취득 의뢰인 부담.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라고요. 이해되셨을까요? 예. 자, 그러면 여기 중개보수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봤는데 실비는 뭐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봐야 되냐면 시도조례거든요. 근데 이 시도조례가 두 가지의 개념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서울 개공이 부산 토지 이렇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 개공이 부산 토지면 서울과 부산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르잖아요. 시도조례가 달라요. 예, 그러면 어느 시도조례로 받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자, 서울 개공이 부산에 있는 토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서울특별시 조례 아니면 부산광역시 조례? 네? 왜? 자, 서울 개공이 부산을 가는 거잖아요. 부산에 있는 토지가 서울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은 서울 개공이라는 게 뭐예요?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를 기준해야 돼? 서울 기준.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사무소 기준이에요. 사무소 기준입니다. 예. 여기에다가는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예. 사무소 기준 시도조례를 적용받아요. 자, 그러면 서울 개공이 부산 물건 이렇게 나오면 무슨 조례? 서울특별시 조례 이렇게 이제 가줘야 돼요. 항상 사무소 소재지 기준입니다. 물건 소재지 기준하면 안 돼요. 예. 그럼 시도 조례마다 그러면 실비가 다
달라요? 아니면 전국이 똑같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예, 그래서 어느 시도주례를 적용받을 거냐가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유형별 보수 산출 방법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매매잖아요. 시험에도 제일 잘 나오는 건 매매. 근데 매매는 거래 금액. 거래 금액은 시험 문제에다가 줄까요? 안 줄까요? 얼마에 거래했다라는 거. 당연히 줘야지. 준 대로 대입만 해서 요율만 곱해주면 돼요. 요율은 밑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뭐 쟁점이 있거나 그런 거 없어. 그냥 준 대로 대입만 하면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옆에다가 한도액이라고 좀 적어주시고요. 우리가 금지행위에서 보면 법정 한도를 넘어가서 받는 걸 금품초과수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도액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도액과 계산되어진 액수를 산출액으로 한다면 어느 게 크거나 같아야 돼. 우리 수학적 부호로 표시하면. 응? 어느 게 커야 돼. 얘가 커도 돼요? 이렇게? 안 되지. 이러면 금품초과수수잖아. 그러니까 얘가 크거나 한도액이 크거나 아니면 같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도액 이내에서 받아야 된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내고 수학적 부호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도액보다 넘어가면 안 되잖아. 최소한 같거나. 네, 뭐 이렇게. 자, 요번 제 36회 때는 얘가 나왔어요. 얼마 전에 끝난 시험에 요거 분양권 냈거든요. 근데 일단 분양권이 약간 좀 애매하게 출제하기는 했는데 일단 원리를 아셔야 돼. 자, 분양권은 옆에다가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고, 얘는 소유권이다, 소유권은 아니다. 어때? 소유권이다, 소유권 아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분양권 하나 갖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때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양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분양권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소유권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분양권이라고 하는 거야. 뭐가 아니라서, 소유권이 아니라서. 자, 그럼 이 말은, 이 말 뜻에 뭐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냐면 잔금 있잖아요. 잔금. 그러니까 건설회사나 시행사에 내야 되는 잔금, 그걸 낸 상태, 안 낸 상태. 안 낸 상태라는 거야. 그리고 분양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잔금을 내버렸어, 다. 내가 이제 분양가가 10억인데 10억을 완납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분양권이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는 뭐야? 소유권이 되고, 그때는 분양권이라는 말 쓰면 안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 전매자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분양권을 파는 자가 납부한 금액, 건설사나 시행사에다 낸 돈을 납부한 금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약금과 중도금 같은 거 등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 등자에다가 이렇게 한번 빼가지고요, 역방향으로 화살 빼주신 다음에 여기 등 안에 잔금이 들어간다, 아니면 잔금 안 들어간다? 응? 안 들어간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걸 냈어요. 36회 때. 여기 잔금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잔금 들어가면? 분양권이니까. 너가 아직 소유권을 갖고 있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정도만 낸 단계냐면 계약금만 냈거나 아니면 중도금을 다 냈거나 조금 냈거나, 요 상태. 그럼 여기 등 안에는 잔금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는 들어가도 되느냐? 뭐는 들어가면 되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옵션 비용 같은 거. 요즘에 여러분 아파트 분양할 때를 잘 생각해 보면요, 옵션으로 거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 분양할 때 옵션으로 거는 게 뭐가 있을까? 뭐 확장도 있고, 또 붙박이장도 있고, 또 에어컨, 우리 천장에다 매립하는 뭐 시스템 에어컨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저 주방 쪽에 가보면 그 식기세척기, 이것도 막 아예 그냥 이렇게 빌트인으로 넣어주는 이런 옵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또 고급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것도 옵션을 많이 거냐면 그 실내 인테리어 있잖아요. 인테리어를 그냥 올 옵션으로 다 걸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뼈대만 공급하는 거야. 나머지는 다 옵션이야. 그냥 요즘에 옵션이 그렇게 많아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옵션 비용도 여기 걸을 수 있어요. 내가 일부 냈다면. 그런데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잔금. 이게 좀 중요한데 이번에 나왔고요. 그리고 프리미엄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 분양권은 지금 막 이렇게
주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분양권을 갖고 있으면 내가 지금 입주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내후년에 입주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후년까지 어떤 가격이 변할까요? 아니면 똑같을까요? 변하겠지. 그래서 그걸 프리미엄, 미래 가치를 좀 반영해 주는 게 입주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프리미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요율을 곱해서 산출액 받으면 되는데, 이 산출액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한두 획보다는 우리 적거나 아니면 같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 교환은 물건하고 물건을 교환하는 거, 물물 교환을 얘기하는데, 교환하는 물건이 두 개라고 가정하고 거래 금액이 큰 쪽을 기준해서 받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5억짜리랑 3억짜리를 교환했어요. 5억짜리랑 3억짜리를 교환했습니다. 얼마짜리 기준해서 받으면 될까요? 5억짜리 기준하면 되겠죠? 거래 금액이 큰 거 기준. 자, 이제 우리 유형에서는 임대차가 좀 중요한데요. 임대차는 뭐 개념은 아실 테고, 임대차는 두 가지 종류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전세와 반전세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전세는 아시죠? 전세. 우리가 이제 돈 걸고 살다가 그 돈 찾아가는 게 이제 전세가 되는데, 전세는 전세금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하고요. 이 전세금은 시험 문제에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면 어떻게 풀어요? 줘야지. 매매가도 주는 것처럼 전세금도 줍니다. 그럼 준 대로 대입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요 반전세는 계산을 좀 해야 돼. 어떤 계산을 좀 해야 되냐면, 일단 반전세가 뭐냐? 뭐를 조금 걸고 보증금을 좀 걸고 나머지는 월세로 만드는 거, 이걸 반전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전세. 이 반전세는 보증금에다가, 그죠? 우리나라는 또 순수 월세는 또 잘 안 놓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에다가 월 단위 차임, 이 월 단위 차임이라는 게 월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곱하기예요. 뭐 하거나 뭐를 하는 거예요. 100을 하거나 70을 하는 거야. 곱하기 100 또는 70. 그러니까 월세 곱하기 100을 하거나 70을 해서, 이게 소가로 처리돼 있잖아요. 이걸 먼저 해서 순수 보증금하고 합산하면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환산 보증금이라고 그래요. 이 환산 보증금이 5천만 원 이상이면 곱하기 100으로 가고, 곱하기 100 확정되고, 반대로 이 환산 보증금이 5천만 원이 안 되면, 이 안 되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미만이라고 표현해야 돼. 이하라고 하면 안 돼요. 미만이면 곱하기 70으로 간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말보다는 제가 사례 좀 두 가지 적어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좀 풀어 보실래요? 환산 보증금을 구하는 거. 자, 사례 1번. 보증금 5천에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이러면 환산 보증금을 한번 구해 보시고, 2번. 보증금 2천이에요. 월세가 20만 원이에요. 이랬을 때 환산 보증금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환산 보증금을 구해서 제가 시간을 한 40초 정도 드릴 테니까 뭐 계산기 쓰셔도 되고, 뭐 나는 암산 잘 되시면 그냥 풀어 보셔도 되고, 일단 한번 계산을 하는 방법을 한번 아셔야 되니까, 식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요 식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요 식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고, 한번 풀어 보십시오. 5천에 51대 환산보증금, 그리고 2천에 20만 원일 때 역시 이제 환산보증금 한번 구해 봅니다. 다 구하셨으면 얼마 이렇게 한번 답변해 주셔도 좋고, 1억 맞고 또 여기는 3,400 맞았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식을 한번 좀 여기다 써 드릴게요. 자, 여기 대괄호 열고 5천 순수보증금이잖아요. 그죠? 순수보증금에다가 더하기 소괄호 열고 월세가 지금 얼마라 그랬죠? 50만 곱하기 100을 합니다. 소괄호 닫고 대괄호 닫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50만 원이 100개 있으면 얼마죠? 5천이에요. 50만 원이 100개 있으면 5천이잖아. 그럼 얘랑 더했더니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1억. 이렇게. 이게 환산 보증금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요율을 곱하면 그게 중개 보수가 되는 거예요. 가령 요율이 0.7이다. 그러면 70만 원. 이게 이제 중개 보수가 되는 거죠. 그럼 실무의 개공도 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는 방식이 없어. 이게 원칙적인 방식이야. 그럼 이제 2천에 20만 원일 때 식을 한번 만들어 봐 드릴게요. 대괄호 열고 2천만 원 더하기 소괄호 연 다음에 20만 원 곱하기 100을 한번 일단 해볼게요. 100을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2천만 원이잖아. 그럼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4천이지. 4천이면 얼마 미만? 5천 미만이 되고 5천 미만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70으로 수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수정한다라는 거는 좀 깎아준다는 거예요. 영세한 임대차니까 그러면 이건 안 되겠다. 70으로 내가 깎아줄게. 약 30%를 할인해 DC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27에 14, 1,400만 원. 얘랑 더하면 얼마예요? 3,40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환산 보증금을 구했고 여기다가 요율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중개보수가 되는 거죠. 요율은 물건마다 다 달라요. 주택과 주택 외 이렇게 다르고 요거는 밑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환산 보증금이 5천 이상일 때 개공한테 유리한 거예요? 아니면 5천 미만일 때 좀 유리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상일 때. 그래서 이거 월세 곱하기 100을 하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계산 산출액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요율을 한번 알아볼게요. 3번에 가보면 요율은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 요율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 중개보수 파트에서는. 위에는 기본적인 어떤 값이고 요게 아주 중요한 값이고요. 이번 36회 시험에는 얘를 냈는데요. 얘를 이렇게 냈는데 요만큼을 그냥 똑같이 이렇게 박스 처리하고 가로도 똑같이 처리하고 여기 뭐 들어가는지를 내서 36개 본 시험에 이렇게 요거 그대로를 원래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물건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뭐하고 뭐로 구분할 거냐면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합니다. 자, 모든 물건은 두 가지 뭐하고 뭐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택 혹은 주택 외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파트, 주택, 아파트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헷갈리나요? 자,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제가 자꾸 아파트를 강조하잖아요. 주택이에요.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으로 봅니다. 토지, 땅만 중개하려고 그래. 토지, 주택 외, 상가, 주택 외, 공장, 주택 외. 자,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임목, 주택 외. 임목도 주택 외예요. 자, 그런데 좀 애매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오피스텔이라는 애 있잖아요. 오피스텔. 근데 여기도 오피스텔 있네. 여기 비주거 오피스텔. 그러면 이 오피스텔은 양쪽으로 걸치는 이유는 요율만 달라요. 요율만 다르고 어차피 오피스텔은 뭐로 본다? 주택 외로 본다. 그죠?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여러분 지난주에 확인 설명서 배우셨거든요. 확인 설명서 기억나시죠? 확인 설명서 오피스텔을 몇 번 서식에다가 적어야 되죠? 응? 주거용이면 1번 서식, 비주거용이면 2번 서식으로 적었잖아요. 확인 설명서는 그렇게 나눠졌는데 얘는 보수를 받을 때는 무조건 주택 외로 봐요. 둘 다. 주거든 비주거든. 다만 요율만 달라요. 이게 좀 헷갈려. 다시 한번. 오피스텔은 보수 쪽에서는 무조건 주택 외로 보고 요율 체계만 다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려면 전용 얼마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 85제곱미터 이내로 들어와야 되고 3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주거용으로 되려면 그 3가지가 뭐였죠? 부가 뭐야? 부엌. 근데 화는 화장실, 목은 뭐죠? 목욕시설. 이 부하목이 있는 오피스텔을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주택부터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택은 매매 교환인 최고 한도가 0.7%예요. 0.7%. 그런데 실제로 0.7%를 받는 일은 현실에서는 없고요. 현실에서는 없고
여기가 법정 한도고, 요거 한도고, 여기 안에서 뭐가 또 정해준대. 시도조례가. 그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이걸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야 돼? 조례가 정해주는 대로. 그죠? 그러면 봐요. 주택인데 0.7을 받는 게 아니라 가령 우리 경기도 조례가 0.5로 돼 있다. 5%? 그러면 얼마를 봐야 돼? 우리 물건이 경기도 물건이야. 그러면 0.5%만.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한도만 정해주는 거고 실제로는 조례가 정해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례가 요율과 한도액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질문 하나만 드려볼게요. 시도 조례가 이 0.7보다 높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불법이에요. 법을 위반한 거니까. 그러면 시도 조례는 이거보다 낮게 정할 수는 있다, 없다? 있다. 그건 가능해요. 왜냐면 법이 위임을 시켰으니까. 그래서 대개의 시도 조례는 이거보다 낮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은 그렇게 뭐랄까요, 높은 요율 체계가 아니에요. 임대차는 이거보다 더 낮아요. 0.6%.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제가 적어드리고 있는 이 수치들은요, 한쪽의 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일방 한도. 그러면 주택의 쌍방 한도는 얼마예요? 주택의 쌍방 한도는 뭐야? 1.4. 여기는 1.2가 되는 거예요. 일방 한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택에 대한 말씀을 드려봤는데, 주택은 사실 우리 개공 입장에서 보면 크게 메리트가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주택 외로 한번 넘어가 보면 오피스텔이 다 걸친다 그랬죠.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요율 체계가 이거보다 더 낮아요. 0.5%. 0.5%. 임대차는 0.4%. 그런데 순수 주택이랑 오피스텔의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주택은 순수 주택은 시도 조례가 개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은 시도 조례가 개입을 안 해. 그러면 온전히 얼마를 받아도 되는 거야. 0.5, 0.4 이거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택은 이거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현실 세계에서는 시도 조례가 정해주는 대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0.5, 0.4라는 요율 체계를 우리가 애우고 있어야 돼? 애울 필요 없어요. 애우고 있어야 돼.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우리 개공들은 다 애우고요. 또 이걸 준비하는 여러분들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요거 별 2개 잡을게요. 요거는 단독 문제로 또 나올 수 있고 실제로 36개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같은 거, 뭐 비주거용 오피스텔, 뭐 공장, 뭐 토지 이런 거는 다 최고 0.9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9. 0.9의 쌍방 한도는 얼마예요? 1.8%까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0억짜리면 1,800만 원까지 최고 요율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주택이 유리 아니면 주택 외가 유리? 주택 외가 유리하다. 우리 똑같은 가격이라면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테마 25에 이제 거래 정보망으로 한번 좀 가보는데 얘도 별 하나만 좀 해주시고요. 이 거래 정보망은 망자 하나에다가 좀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이 망은 거래 정보망이잖아요. 근데 이 망이 인터넷망인데 인터넷망. 근데 이게 약간 좀 혼동하기 쉬운 개념이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적어봐 드릴게요. 우리 개공들이 물건을 광고하거나 우리 개공들끼리 서로 물건을 돌릴 때 가장 많이 쓰는 인터넷망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개공들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직방도 많이 쓰는데 더 많이 쓰는 게 네이버예요. 거의 한 80% 넘는 개공들이 써요. 근데 네이버 한 번만 여기다 적어봐 드릴게요. 직방도 얘기하셨으니까 직방도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한방을 한번 적어볼 건데요. 이 한방이라는 게 뭐냐면 한방이라고 제가 여기 썼잖아요. 한방. 일단 네이버부터 말씀드릴게요. 네이버는 거래 정보망처럼 느껴지지만 인터넷망이니까 네이버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리고 지금 얘기한 직방도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만 여기에 딱 들어가냐면 한방만 여기에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 네이버하고 직방하고 한방의 차이가 뭐 있는지를 좀 우리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거래 정보망, 즉 인터넷망은요, 개공들끼리만 이용할 수 있는 개공 상호 간 인터넷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래 정보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요 말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어예요. 거래 정보망은 누구 상호 간, 개공 상호 간. 그럼 네이버는 개공들만 쓰는 건가? 아니요. 일반인도 막 들어가잖아요. 직방은 어때요, 여러분? 일반인도 막 들어가잖아. 그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거래 정보망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방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한방은 참고로 우리 협회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협회. 다음 시간에 볼 건데, 협회에서 운영하는 망이에요. 이거는 누구만 이용할 수 있는 망이야. 개공들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국가는 네이버하고 직방은 규제하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국가는 네이버, 직방 이거 규제하지 않아요. 뭐 이거는 사업체니까. 근데 뭐는 철저히 규제하겠어. 한방. 왜냐면 이거는 개공들끼리만 이용할 수 있는 망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 한방은 법적 규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개공 상호 간의 이 망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매도 의뢰인이니까 팔 사람이죠. 팔 사람이 개공한테 의뢰를 합니다. 팔아달라고. 그랬더니 이 개공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손님이 만약에 미리 있었으면 그 손님한테 우리가 소개해서 계약서를 막바로 쓰면 되는데, 손님도 없고 이 물건 자체가 좀 안 해본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개공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망이 있잖아요, 망. 그러니까 이 한방이라고 하는 망이죠. 여기다가 물건을 공개해요. 그러니까 올리는 거야. 이 망에다가 올려. 이 올리는 의미는 뭐냐면, 야, 내가 이런 물건 있으니 같이 한번 공동중개 해볼래? 뭐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시기에 매수할 의뢰인이, 그러니까 살 사람이 어떤 특정 이 개공하고 다른 개공이죠. 물건 있어요 라고 의뢰한 거예요. 나 사고 싶어요. 근데 이 개공이 자기가 물건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자기 사무실에 있는 물건이 있었으면 직접 소개를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양타를 칠 수 있으니까. 근데 없어. 찾는 물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을 검색을 해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마침 이 개공이 올린 물건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개공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더니 물건 뭐 있대. 그래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냐면 4명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뭐를 했어요? 거래. 이거를 무슨 중개라고 하냐면 공동중개라고 해요. 자, 우리 그러면 거래 정보망은 공동중개의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다시 한번. 거래 정보망은 무슨 수단? 공동중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그 물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된 물건이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삭제해야 되잖아. 그 삭제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요. 계약 체결의 통보라고 얘기하는. 여기다 별 하나만 잡고, 요 똑같은 그림이 우리 본 시험에 3번이나 나왔는데요. 그 실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다가 가로 처리합니다. 가로 처리하고 여기 뭐 들어가는지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래가 됐으면 통보해서 물건 내려라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이 흐름이 바로 거래 정보망이 운영되어지는 흐름인데, 네이버는 이렇게 안 해요. 네이버는 이거랑 똑같아요. 그 차이점만 여러분 찾아내시면 이건 다 배운 거나 마찬가지거든. 네이버도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네이버는 이렇게 안 하나요? 조금 다르지. 어떻게 달라요? 네이버하고. 자, 네이버가 여기 있어요. 네, 어떻게 달라? 오, 아주 좋은 지적이야.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라고 생각해봐요. 네이버는 개공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도 매수가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그죠? 개공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망에서 공동중개도 뭐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개공과 손님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네이버죠. 직방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 네이버 방식대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금액?
정보가 공개된다고? 뭐 그거는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좀 네이버 방식대로 하면, 그러니까 네이버는 뭐예요? 개공이나 매도나 매수나 막 진짜 뭐 개나 소나 다 들어오는 게 네이버 방식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나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하는 것도 단점이야. 왜? 직거래 시장이 열리니까. 직거래 시장이 열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부동산 거래 사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 아주 단점이에요. 또 가짜 물건을 우리 가려낼 수도 없고, 그것도 단점이고, 또 아주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는데, 매매 금액이 뭐 다르다고? 뭐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 매도인이 그 네이버에다가 직접 올리니까 뭐 그 물건은 하나인데 뭐 금액을 다 뭐 높거나 낮게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 그것도 있지만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 네이버를 위시한 직방 이런 데를 위시한 이런 그 형태의 그 망이 운영이 되면 어느 순간, 예를 들자면 네이버가 그 뭐 AI 기능을 탑재해 가지고 최적의 물건을 찾아주는, 아주 안전한 물건을 찾아주는 어떤 기능을 뭐 만들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모든 부동산 거래를 뭐를 통해서 이제 하겠어요? 네이버.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뭐 중개 사고 이런 것도 사실 안 생길 수도 있어. 네이버가 그걸 인공지능을 넣어서 완벽한 어떤 망을 만들면 그 위험한 거 생기지 않아요. 네이버가 다 이걸 검색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해주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부동산 중개 활동을 네이버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정한 대로 돈도 내야 되고, 네이버가 정한 대로 여기에 올리는 광고비도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예. 그래서 국가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예. 표정이 안 되신 표정이 이해되셔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뭐가 하나 필요하냐면,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망이 하나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망이. 그럼 국가는 이 망을 어떤 식으로 통제하냐면, 야, 너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내가 망을 하나 줄 테니, 이걸 내가 허용을 할 테니, 예를 들면 이용료라든가 광고료라든가 이런 거를 내 통제를 받아. 그럼 내가 이걸 좀 허용해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국가 통제하는 망을 하나를 만들고 싶은 거야. 예. 근데 이거를 만약에 안 하면 모든 결정을 네이버에서 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안 되지. 직방에서 하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실무에 나가시면 네이버나 직방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데에다가 너무 종속되어지는 중개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종속되는, 그냥 네이버 하수인밖에 안 되는 거지.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가 된다. 그래서 이 한방은 그러면 법적 규제를 받고 우리 이제 국가의 이제 지정을 받은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이따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시겠습니다.